최근 대구시는 해외 언론인 BBC에도 이 사건을 백신 스캠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타 지자체와 외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서 저와 대구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치권이나 SNS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처럼 가짜 백신이 도입되거나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백신 도입 추진 경위와 과정에 대해 대구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구시의회 모습 보셨는데요. 어젠가요? 왜 이 모습을 보여드렸냐면 대구시의회에서 갑자기 하얀 고무신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그걸 한번 보시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백신이 이 백신 아니겠죠?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가시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첩경이 됩니다.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의원님은 자꾸 구매 계약서라고 하고 대구시가 구매하려고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구매 의향서 대구시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자꾸 시장님,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시장님 구매 답변해 주셔야 의향서 되는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시장님 잠시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아니고 의향서라고 합시다. 시장님, 이 의향서, 그리고 구매 레터 이런 거 구매하려고 했던 이 의향서 시민들에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정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의원님께서 자꾸 이걸 여기에서 대구시가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우리 의료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시장님께서 애쓰시는 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 답변을 좀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의원님께서 의원님 지금 의원님은 질문에서도 이거는 대구시가 구매를 하려다가 사기당했다라는 전제로 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구시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님이 사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토대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기본 베이스는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언론 기사를 저희가 또 보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언론에서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얘기했는지 읽어드릴까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시장님. 이거를 대구시가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면 마치 제가 무슨 의도가 있거나 대구시에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 관련자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의원님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 아니 그러면은 사실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김영주 의원. 예. 아주 시정 질의가 아주 상당히 뜨겁군요. 네, 열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백신 이게 이제 하얀 고무신 백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스님은 코로나 안 걸린다 백신 신고 다니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따지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그 논란은 우리가 그전에 짚어봤습니다만 의향서 공개하는데 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까요? 법적인 검토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항상 저런 어떤 백신이나 여러 가지 구매 관련해서는 이 비밀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국제적으로 서로 간에 사전에 저런 논의를 할 때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권 시장이 나름대로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좀 의구심을 가져볼 만한 게 이게 사실은 그 회사가 미국 회사도 아니고 독일 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예. 3천만 회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남한 인구에 예. 준하는 그런 부분을 일주일 안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재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추진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아쉽게 느끼는 거는
이 일이 정말 추진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은 내가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걸.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이걸 성사 못하면 정부가 바보지.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이 일단 뭐 권영진 시장은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도 대구시 예산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나중에 밝혀지면 권영진 시장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텐데 감사 요청을 했다고 하죠? 네, 중앙정부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그 집행부에 대해서 해봐라.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 시장이 자신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권 시장이 어쨌든 큰 실수를 했던 건 맞죠. 이게 지방정부의 한계와 능력을 조금 미리 규정을 지었다면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지 못했다. 그냥 결국에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 뭐 일종 보통 따고 나면 내가 버스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뭐 트레일러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은 또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권 시장이 이번 실수는 어쨌든 의욕이 너무 앞선 것이 아닌 게 예.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 수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폈더라면 우리가 이거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인지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과하고 예.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글쎄요. 지난번에 사과했지만 그걸로 딱 끝나지는 않네요. 또 시의회에서 계속 따지는 거 보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를 찾아가서 문재인 대통령 축하난을 전달을 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변인 진짜 토론으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심사위원으로 오시면 어때요? 그렇게 한 거죠. 이철희 수석이 불러주면 좋죠. 부르면 갈게요. 심사료는 못 드립니다. 두 분이 원래 토론도 같이 하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맞붙었으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겠지요. 어제 인사도 아주 반갑게 하던데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철희 수석이 오늘 방송에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6강 형태로 이제 사전 예선을 치르고 6월 30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관심이 많으세요. 16강부터는 무조건 생중계를 옳은 소리를 통해서 할 거고 뭐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 방송을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고려 중이고요. 워낙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예. 그래서 대변인 얘기가 나와서 진짜로 그 토론 배틀로 뽑으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심사위원으로 오면 어떠냐 그래서 아유 저야 불러주면 좋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요? 그 얘기하면서도 서로 가만히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뭐 저는 부르면 갈게요. 그랬더니 오시면 좋죠. 심사료는 못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개그라고 얘기했는데 기사 보니까 이게 다큐가 돼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간다면 휴가 내고 가야 되겠죠. 예, 참 많이 달라졌지요. 유기찬 부위원장 실제로 이철희 수석 심사위원 부를까요? 부적절하죠. 물론 이제 그 어떤 개인 간의 친소관계, 친분 때문에 덕담의 내용이 좀 더 친밀한 내용으로 변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변인이라는 게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도 아니고 이제 청와대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견제하는 게 또 야당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대변인을 뽑는다. 그럼 우스갯소리로 역선택의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사실 이제 대변인의 배틀을 통해서 뽑는 그런 취지에는 조금 안 맞다.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덕담의 어떤 표현이고 그 정도로 우린 좀 그 어떤 뭐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어울려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던진 것이고
아마 그 정무수석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화답을 한 것이지 예. 저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 한 20여일 동안을 청와대에 휴직을 하셔야 될 텐데 쉽지는 않죠. 윤기찬 부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다 에이 그건 예능이지 그걸 다큐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뭐 100% 예능의 의미는 아니고요. 예. 언젠가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어떤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 대표의 바람이 반영됐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파격이 요즘에 자주 나오니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변인 배틀은 사실은 당내 여러 의견은 있어요.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예. 한데 사실은 대변인을 배틀로 뽑는다. 그러나 그 배틀의 압박 질문을 당대표가 한다. 이것이 꼭 옳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형태의 선발 과정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상당히 참여하는 층이 만약에 여러 개 층이고 상당히 폭이 넓다면 예. 이것 또 하나의 어떤 그 국내심의 국민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공정 경쟁을 실현하는 것인데 공정 경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변인은 당내에 갇혀 있는 인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뭐 특별히 우려를 표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청자들 좀 몰려옵니까?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대변인이 이제 전업입니다. 예. 상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치권의 뜻이 있는 분이 주로 하실 거고 어떤 생업의 일환으로 생계의 일환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정치지망생을 키우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지망생이 뭐 트레이닝하고 또 통로로 기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웃자고 넘어가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정무수석이 다시 또 휴가 내고 뭐 가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진도가 나가려나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김준혁 교수 이런 얘기를 듣고 당황하고 막 좀 낯설고 그러는데 막 바뀌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근데 우리 윤기찬 선생님하고는 좀 약간 견해가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뭐 그 이철희 네. 정무수석을 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100%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네. 그 전 기간을 다 하지는 않겠지만 최종 결승전에는 제가 부를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최근의 행보나 또 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 농담같이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제로 그 진행을 좀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렇게 정치적 관계를 갖다 조율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철희 전 의원, 지금 현재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주당 당내에 있을 때도 이런 야당과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은 한국 정치의 발전,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도 같이 구성하자 예. 이런 어떤 의견들이 조율된 상태로 본다면은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허락을 좀 받고 휴가를 내서 갈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앞으로 한국 정치가 훨씬 더 발전하고 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옛날 탕평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정치의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김용주 의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권 말기에 협치의 실현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당원 교육을 다른 당에서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치 문화의 상향을 위해서는 저 당은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은 당직자를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정치 문화의 변화, 토론회 문화의 격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자면 청와대 정무수석 앞에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때 품격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실현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이철희 수석이 가줌으로써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라면 뭐 며칠씩 휴가를 내더라도 하나의 그 특명일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또 하나의 어떤 정치 문화의
말하자면 급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런 토론을 할 때 야당의 뭐 대변인을 불러서 심사를 보게 한다. 이름으로써 상당히 서로 간의 토론에 말하자면 대변인의 어떤 품격이 높아지는 상호 이해의 과정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여튼 저런 뭐 얘기 이준석 나오는 대표의 것부터가- 속마음은 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다큐인지 예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는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로워요. 그런데요, 최경철 의원.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보면 이철희 정무수석 방송 출연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정무수석이 방송 출연을 한 적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보면 강기정 수석도 그렇고 최재성 수석도 했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출연하고 이렇게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막 시킵니까? 시키는 거라기보다는 이철희 수석의 개인적 특성이 있고요. 원래 말씀을 잘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방송에 나가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철희 수석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과거보다 꼬투리를 잡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적하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권 말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거죠. 예전 같으면 수석이나 뭐 비서실장이 한마디 했으면 그것 가지고 야당이 막 불같이 들고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에 대해서 불같은 비난을 퍼부었을 텐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저격수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요즘 물어보니까 그래요. 왜 요즘 공격 안 합니까? 야, 요즘 공격하면 먹히질 않아. 기자들이 써주질 않아.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철희 수석이 좀 자유로운 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방송이 자주 나온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도 그렇게 방송 자주 나오고 이준석 대표는 하루에 10번도 뭐 지금 방송도 나가고 출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정치판이 고구마 정치를 해서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 정치 계속 쏟아내는 말의 언변을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뭐 말투로 이기는 정치 정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김영주 의원 이제는 뭐 어디 뭐 비서가 그렇게 또 대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꼰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모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표의 옛날만 하더라도 보좌진이 쓴 글을 국회의원들이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의 요즘에는 보좌진들이 글을 써주지만 그걸 거의 반 정도밖에는 활용을 안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짚어볼까요?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연설했지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죠. 젊은 대표를 세워놓고 기세가 오른 걸까요?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을 꼰대,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꼰대, 수구, 기득권. 이제 이걸 민주당에다가 붙이고 있는데요. 그 연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거인 상권분리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김준혁 교수, 꼰대, 수구, 기득권. 사실 그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향해서 했던 얘기 아닙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도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586 운동권 중에 뭐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꼰대, 수구, 기득권으로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이지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 저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586 그 운동권 출신들 중에 이렇게 수구 꼰대 기득권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또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 야, 누구 옛날에 우리 같이 80년대 학생운동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누구는 국회의원 매선하면서 야, 얘 너무 많이 변하고 이거 정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과 실천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도 기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혹시 오늘 연설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연설을 가지고요. 네, 네. 이 반응을 제가 들어봤는데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연설 정말 잘했다. 시원시원하더라. 그리고 프롬프터 원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안 본 것처럼 정말 수려하게 잘했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저렇게 잘한 사람이었나 하고 놀란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 무슨 표현을 저렇게 험하게 하냐. 너무 극단적이고 증오에 가득 찬 그런 표현이다. 예를 들면 뭐 586 운동했다고 뭐 출세하고 이런 표현들 가지고 막 뚜껑 열린 그런 반응도 있고 좀 갈리더군요. 근데 저 장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의미는 뭘까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기국회나 상임위 통해서 뭘 중심으로 앞으로 국정을 만들어 갈 것이다. 뭘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또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이다. 이런 게 돼야지 현재의 여권에 대한 뭐 소수, 뭐 물론 소수는 아닙니다만 586이 다수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거에 우리가 뭐 유럽과 프랑스의 68 운동 세대, 68 운동 세대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논의할 수 있습니다. 586 세대가 수구 기득권화됐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다 근본적으로 좀 더 품격 있게 됐다면 지역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과거에 수구 꼰대 짓을 했다. 예. 다 같이 새로운 세대로 가자. 예. 이런 조금 더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을 얘기했으면 훨씬 더 격이 있고 더 우리가 586의 아파하는 부분이 되지 않았겠느냐. 일반적인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시원하다? 뭐 그거로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꼰대짓 그만하자가 돼야지 이제 너네가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 영희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원래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라면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원내대표가 하는 쪽도 있지만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네. 법을 바꿔서라도 원외일지라도 대표가 연설하도록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전 것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빙의 돼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크게 대표하는 이제 정치 세력이 사실 2030이기 때문에 2030 입장에서 보면 586은 기득권층이거든요. 그러니까 586에 대해서 본인들이 상당히 희생당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변한 것이고 이제 수구란 부분은 586 세대가 2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바뀐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또 비유적 표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표현이 좀 세긴 셌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측을 향한 어떤 썼던 단어들도 사실 굉장히 셌거든요, 수위가. 그러니까 규정됐던 것을 그대로 규정하는 이런 이해가 쉽게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 표현은 좀 수위가 조절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다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어떤 지적들은 2030 세대를 대표한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뭐 더 달라지면 좋겠어요. 최경철 의원. 네. 오늘 김기현 대표 연설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박수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 한 명도 안 치죠. 어제 송영길 대표 할 때도 반대로 마찬가지였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여야가 다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 언제나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 보기 어렵겠죠. 뭐 내년에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또 뭐 여야 간에 또 관계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여와야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런데 이게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적대적인 것이 심화됐었죠. 왜냐하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청산해야 될 대상. 청산이라는 것은 모조리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남겨두는 것도 아니고 청산은 우리 기업 청산이라고 하면 기업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집권 세력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상대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당신 요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 집권 세력은 너무나 상대 정파에 대해서 청산이라는 말로 다가갔다. 그것이 낳은 작용과 반작용이 바로 오늘의 국회의 모습이다. 내년 대선 이후에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서로 정파 간에 양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관용하는 모습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본다. 그렇다면 절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면 당명을 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준석 대표 처음 듣는 얘기다 어제 당황했는데 오늘 그것은 곤란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당명 얘기. 일단 이준석 대표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대표와 제가 큰 틀에서 그 합당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제 당명과 관련해가지고 권은희 의원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마 저희 당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당명이라는 것이 보통 바꿀 때는 당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좀 당원 가입도 폭증세이고 당의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당명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제 입장이 돼보시면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했던 전당대회 이름이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거든요. 예. 그거 해놓고 제가 그러면은 1차 전당대회 하자마자 당명 바꿔버린다고 하면 어떤 당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서로 역지사지 얘기를 하는데 김준혁 교수, 네. 역지사지를 서로 하자고 하는데 서로 역지사지가 안 되는 아하.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 이준석 지금 대표가 당명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최근에 언론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 입당이 2만 명 네, 많이 입당했다는 늘었다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일주일 사이에 2만 명이 입당했다. 그렇게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당대표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발전하고 또 향후에 대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자면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을 사실은 흡수하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당대당의 입장에서 통합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당명을 만든다?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지사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라도 바꿔야 좀 뭐 모양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것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명 변경을 들고 나온 이유를 놓고 합당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2014년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신설이냐 흡수냐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 환경이긴 한데 지금 당명 갖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신설이냐 흡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설 합당이게 되면 뭐 정강정책 당명 다 바꾸면서 사실은 이제 지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흡수가 되면 지분 문제가 사실은 따라오질 않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당의 규모로 보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현재 당명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강정책 당 이미지 자체가 국민한테 40%가량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명을 바꾼다는 또는 양당이 신설 합당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순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는 큰 이유가 뭔지에 대한 본인이 일단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 자체가 사실은 대권 출마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솔직하게 들어와서 당을 사실 접수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권 후보로 되면. 그런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합당 문제만큼은 사실 좀 양보하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전에 주호영 대표하고 논의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합당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셨지만
뭐 흡수합당, 신설합당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밝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합당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당 합의라는 것이 합당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정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는 흡수합당으로의 가닥이 잡힌 걸로 이해했다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양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어때요? 합당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기 어렵죠.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큰 건물이 옆집에 조그마한 건물을 지금 사들이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흡수인 줄은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작은 건물이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큰 건물 때문에 응달지고 이래서 뭐 빌딩 가치도 없는 겁니다. 당장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옆 건물이 그 큰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고춧가루를 충분히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건물에 차 대러 오는 사람 보고 이 차 대면 안 돼요. 빼세요. 왜 여기 차 댑니까?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항상 매일 계속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이해가 팍팍 되네요. 그렇습니다. 옆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옆 건물은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M&A를 할 때는 유인책과 보상책을 확실히 줘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유인책, 보상책을 해서 빨리 협상에 들어가서 안 대표를 굴복시켜서 빨리 건물 팔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큰 건물 주인이 옆 건물 정말 조그마한 다 무너져가는 그 건물 주인 보고 자꾸만 삿대질 해가지고는 감정 싸움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속값 쳐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옆 건물이. 그러니까 속감 얘기도 지금 사과하시고 어쨌든 옆 건물을 잘 다독여 가야 된다. 다독여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춧가루로 변할 수 있다. 나 안 팔아. 안 팔고 이거 알박기 계속해서 옆 건물을 계속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이 굉장히 고춧가루 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지금 서울시장 지난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대표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그 안 대표를 다루어 나가는 데 대해서 조금 그 높은 수준의 협상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변인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내 갈 길만 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협공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야가 지금 협공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진정하세요. 그만하셔서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대변인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얘기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여야 협공이라고 하는 것은 김영주 의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검찰총장 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도 잘하더만 왜 요즘에는 계속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뭐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또 대변인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들 나오면서 너무 간본다 뜸들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협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당은 뭐 어차피 공격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야당은 이제 신임 대표가 빨리 타라. 뭐 기다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윤 전 총장의 마인드 속에서 내용과 형식 두 가지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여야 모두가 갖고 있는 이념적 어떤 모난 부분. 예컨대
최근에 이제 6.15 관련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도서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떤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를 보는 조금 폭넓은 식견이 필요한데 여야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인데 지금 현재 여야가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 천안함에 대한 어떤 부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야당은 너무 미국 중심으로 모든 세계관이 형성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은 정치적인 과정 통해서 조금 더 사이를 가까이 좁히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2번과 함께 하겠다. 국민의힘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국민의힘 쪽에서 당장 지금 가지 않더라도 나를 바로 뛰어넘을 수 있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나름대로 내공을 쌓아서 내 주도를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보를 통해서 내 정치를 조금 더 국민들에 대해 보여주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혁 교수께요. 그러면 이제 내 페이스를 지키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소위 말해서 예전에 이제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 뭐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차분차분히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신의 어떤 페이스대로 해서 역으로다가 어떤 국민의힘이라든가 국민의당 야권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그 최근에 여기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동굴 속에서 마늘 먹는 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나오는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그 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 그 부분이 이제 단군 신화를 인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은유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곰이 인간이 되기는 했습니다. 웅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 단군을 낳아서 단군이 결국 나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잘못 오독이 되게 되면은 서포트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런데 윤기천 부위원장, 그 이동훈 대변인 표현 중에 이제 협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하는 것은 공격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들어와라, 그만 저기 해라라고 하는 것을 공격으로 본다라는 인식, 이것 때문에 여야 협공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들어오겠다는 뜻이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아마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런 전제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다면 생각을 깊이 하고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큰 정치라는 것이 여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 그러니까 진영을 벗어난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선과 관련돼서는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고 예선과 관련돼서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타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과정이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당선 과정을 보면 민심과 당심이 같이 가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걸 읽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심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민심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나중에 예선전에서 훨씬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지대 행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심 내부에서 들어가서 예선전을 대비하는 것이 더 훨씬 힘든 과정일 것이다.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실 거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공격 선봉에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부터 이런 그 뜨거워지는 경선 과정을 감당하기가 쉽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사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입당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공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여야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뜨거운 혹독한 검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 여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여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수많은 파일 준비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얘기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 내가 꼼 잡는 매다. 얼마 전에는 바람 든 풍선 바늘로 찌르면 바로 터진다. 그런 얘기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준석 대표 얼마 전에 뭐 뿅 하고 나타난다고 되는 거 아니다라고 표현해서 약간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아마추어 티가 나더라. 아직은 준비 안 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갈수록 좀 부하가 끓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로 파일을 가지고 계세요? 윤석열 X파일을?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이 5천만 국민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자리인데 예. 얼마나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막 벼락 공부하듯이 과외 공부해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파면 사기죄로 나중에 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미리미리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의 상품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에서는 검증용 X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그건 어떤 건지 실체 좀 파악하고 계세요, 대변인님? 전혀 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세요? 총장께서는 뭐 글쎄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닌데 당당하게 아마 공세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본인이 뜻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에는 전혀 그렇게 게 없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제 대변인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자꾸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 나오는 것도 뭔가 지금 저런 X파일 관련해서 검증에 혹시 걸릴까 봐 이런 거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만약에 X파일이 있었다면 작년에 추윤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터뜨렸겠죠. 그때 터뜨려서 징계를 하고 완전히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X파일의 존재는 그렇게 혹시 있더라도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윤석열 총장 X파일 갖고 계속 공격할수록 윤 총장만 계속 띄워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보다 좀 보정이 되어야 됩니다. 윤 총장과 국민의힘 중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예.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이 갑입니다. 왜 갑이냐.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갑인 거죠. 국민의힘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을 뒤집을 수 있는 후보가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말처럼 뿅 나오면 바로 갑을 관계가 바뀌지만 뿅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윤 총장이 나타나는 바람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모두 마이너리그 꼬마들이 돼버렸습니다. 전부 10% 이하의 지지율로 정말 구석에 처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모두 윤 총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윤 총장을 국민의힘이 보정을 했었어야죠. 이 사람은 아니다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이 대안대근 주자들을 모두 꼬마로 앉혀놓고 윤 총장을 저렇게 키워놓고 지금 와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갑을 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스카우트해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영주 의원. 지금 최경철 의원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갑이고 국민의힘이 모셔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버스 시간 다 됐다. 탈 사람이 어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들어서 실제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인기도 여론조사의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같아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갑의 관계다라고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보다는 오히려 더 갑의 요소들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야말로 모셔와야 될 갑은 저 정도 있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저분이 어디로 가겠냐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